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입니다. 강에 떠내려왔는데 늑대가 발견해서 늑대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농부가 발견해서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형제가 로물루스, 레무스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게스문 부근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가 오른쪽 하면은 내가 왼쪽 취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취하겠다. 그때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갈라서게 됩니다. 로물루스가 어디를 찾아가게 되죠? 바로 이 언덕을 찾아가게 되죠. 바로 이 언덕이 로물루스의 헛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최근에 일어난 고고학적 발견인데요. 이것이 과연 로물루스의 집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가 이 부근에서 정착함으로써 753년, 기원전 753년에 로마의 첫 주거지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로마의 이 모습을 조그마하게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근데 여러 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언덕은요, 캄피돌리 언덕이 있습니다. 캄피돌리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로마의 3대 신이 모셔져 있는 신성한 곳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물루스가 살았던 팔라티누스 언덕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북쪽에 퀴리날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궁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제 로마 민족이 이 테베레강 유역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은 남자들이 이민을 많이 온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여성들이 모자랐대요. 아내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퀴리날레 언덕에 있는 사비네 족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잔치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 사비네 여인들을 납치를 해서 들쳐업고 이렇게 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이제 자기 신방으로 가서 로마 민족의 후손들을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신랑이 신부를 딱 안고 문지방을 건너는 그런 풍습 있죠. 그 풍습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사비네 여인의 납치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민족은요, 이웃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통혼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죠? 교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리스와는 사뭇 다르죠? 그죠? 사뭇 다르죠? 그리스는 배타적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로마는 정착 초기부터 로물루스 시대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인근 부족들과 그 지역을 찾아가고 있는 원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때 누가 이 전쟁을 말리게 될까요? 바로 그 사비네 여인들이 그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의 통혼 정책이 낳은 평화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오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렇게 고대 로마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물루스의 정복지 정책은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즉 전쟁에서 정복한 국가에서 적국의 주민들을 몰살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지 않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땅을 배분해주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이다. 로마가 왜 위대한 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 정복지의 주민들을 배타적으로 내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한 갈리아족의 모습인데요. 고울족의 모습입니다. 몽테스큐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종류의 민족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보다 나은 방법을 발견하면 즉각 자기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방법을 도입하여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와 소통했고요.
비록 적국이었지만 거기서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즉각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물루스는요, 혁신적인 군사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물루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 나라나 조직을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로마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각 지역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을 뽑았어요. 백부장을 뽑아서, 천부장을 뽑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권력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키케로의 분석에 의하면은요, 심지어 원로원과 호민관 제도를 두었어요. 이 계급 간의 형평성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물루스 시대에 벌써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 되었을까? 이 로물루스가 개방적인 정책을 쓰면서 로마 제국을 세계화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흑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흑인처럼 이렇게 까맣게 조각을 했는데요. 정말 로마 군인의 표상, 로마 군인들이 추구했던 탁월함, 그 비르투스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한니발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르타고의 장군이 로마 제국을 침노할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로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제2차 포에니 전쟁 때요. 이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카르타고를 포에니라고 하는데요. 그 카르타고의 군대들이 스페인에 집결을 했어요. 거기서 그게 신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집결을 해서 저 프랑스 남부를 지나서 알프스 산맥을 넘은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포강까지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 포강을 넘던 코끼리 부대를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겁을 하게 되죠. 야, 저 괴물들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정벌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스키피오 장군이 원로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로원 여러분,